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미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김성민이라는 새 이름으로 임신한 젊은 여성과 새 삶을 살고 있었고, 미영은 이제 그 진실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준호는 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까요? 그리고 미영은 5년간의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미영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몸 곳곳이 쑤셨어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준호가 사라진 지 5년. 침대 옆 탁자 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준호의 얼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던 그때의 행복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혼자네요. 미영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어요. 시계는 이미 5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늦을 수 없었어요.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청소일을 위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움이 미영을 깨워줬죠. 준호가 떠난 후 미영의 일상은 이렇게 차가운 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42.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한때는 반짝이던 눈동자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버틸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미영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어요. 삼성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보험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청소일은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을 먹으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5년 전 준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날이었습니다. 미영아, 친구들이랑 바다 낚시 가기로 했어. 이틀 후에 돌아올게. 준호는 등에 낚시 장비를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꼭 조심해요. 바다는 위험하니까. 걱정 마. 잘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사라졌어요. 경찰 수색대는 3일 동안 해안가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준호가 새벽에 혼자 낚시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1년 후 경찰은 수색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준호는 사망 추정으로 처리됐어요. 미영의 가슴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집을 나서며 미영은 오늘도 준호의 사진에 인사했어요. 아직도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양복들, 신발들, 심지어 칫솔까지. 모든 것이 그날 그대로였어요.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길, 미영은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 아래 하나뿐인 그림자가 외롭게 느껴졌어요. 청소 도구함에서 장비를 꺼내며 동료 최관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관리 직원이었어요. 미영 씨, 오늘은 좀 어때요? 늘 같아요, 최 씨. 변한 게 없죠. 최는 미영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커피도 사주고 무거운 물건도 들어줬어요. 사람들의 친절이 미영을 더 슬프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지하 주차장을 청소했어요. 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다면 이런 차를 갖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는 항상 좋은 차를 동경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준호의 동생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잘 지내고 계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품 정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수는 가끔 미영에게 연락했어요. 형의 유품을 정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미영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아직은. 네, 이해해요. 그래도 가끔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디에 있든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오후 청소는 고급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였습니다.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미영의 귓가를 스쳤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어요. 오늘은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그가 좋아하던 소주와 파전을 준비해 둔 테이블 앞에 앉아 혼자서 생일을 축하해 줄 계획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미영은 마지막 구역 청소를 마쳤습니다. 퇴근길 문득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준호 씨, 보고 있나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별빛 아래 미영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호가 살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삼성동 아파트 12동 18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금 닦은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미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은 언제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차들이 작은 장난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문득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그도 이런 전망을 좋아했을 거예요. 복도 청소를 마치고 미영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미영은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일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때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산부인과 예약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여자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채웠습니다. 미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임신한 듯한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29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자. 미영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준호. 그곳에 서 있던 남자는 분명 준호였어요. 미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유진아. 내가 꼭 같이 갈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미영은 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준호는 미영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청소부로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죠.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성민 씨,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오신대요. 뭐 준비할까요? 여자가 준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성민이라고? 미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준호가 아닌 성민이라니. 간단하게 예약만 해둘게. 피곤해 보이네. 무리하지 마. 준호, 아니 성민이라 불리는 남자가 여자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서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거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잠시 후 준호와 임신한 여자가 나란히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최 관리의 목소리에 미영은 정신을 차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잠시 쉬시는 게 좋겠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 없었어요. 준호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여자와 함께 제가 방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봤어요. 최는 놀란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명해요. 제 남편이었어요. 그날 오후 미영은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준호로 가득했어요. 왜 그는 그녀를 버렸을까? 왜 죽은 척했을까?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미영은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나둘 퇴근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와 유진이라는 여자.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여자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혼자 살았는데 그는 새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아내와 함께.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준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미영은 일부러 유진의 층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관리소에 부탁해서 담당 구역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복도 창문을 닦으며 미영은 문득 유진의 집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준호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과거의 준호보다 더 세련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준호는 미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미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모른다니. 하지만 그때 준호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미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알아본 걸까요? 하지만 준호는 곧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섞인 채로.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미영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미영은 카페 창가에 앉아 비오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감싸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일주일 동안 미영은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8시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그리고 저녁 6시 30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 내리는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어요. 우산 아래 숨은 얼굴들처럼 준호도 새로운 정체성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김성민이라는 이름으로.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망 위장, 신분 위조 어떻게, 실종자 수사 재개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그러다 사설탐정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경찰에게 가면 믿어줄까요? 아마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화면을 넘기다 한 사설탐정 사무소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소라 탐정사무소 전직 경찰 출신, 실종자 전문.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라 탐정사무소입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잠시 후 미영은 그 카페에서 이소라를 만나기로 했어요. 마침 사무소가 근처였던 것입니다. 30분 후 카페 문이 열리고 30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미영을 금방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김미영 씨죠? 이소라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라는 빗물이 맺힌 우산을 접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와 노트를 꺼냈어요. 전화로 간략히 들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우연히 만났다고요?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미영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실종, 5년간의 고통,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의 충격적인 재회까지 소라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롭네요. 남편분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한 거죠. 소라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껏 희미하게 남아있던 오해의 가능성마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내 드릴게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미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다음 날 미영과 소라는 다시 만났습니다. 소라는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보여줬어요. 김준호 씨가 실종된 시점에 작은 단서가 있어요. 그가 실종되기 2달 전 여러 번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더군요. 미영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정신과였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기억상실증에 관한 자료를 많이 검색했던 흔적이 있어요. 컴퓨터 기록에서 확인했죠.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준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상당한 금액을 낯선 계좌로 이체했다는 거예요. 소액으로 나눠서요. 소라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영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니. 김성민이라는 신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소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유진의 사진이 나왔어요. 한유진 씨, 이 여성은 대형 건설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이죠.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돈. 준호는 돈을 위해 그녀를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소라는 미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분노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폭로할지. 며칠 후 소라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실제로 기억상실증 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단서까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진 씨를 노린 거예요.
그녀가 다니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도록 계획했죠.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의 동생 민수 씨에게 연락해 봤어요. 그는 형의 죽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더군요. 미영은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형을 그리워하던 그의 진심 어린 눈빛. 그도 속았던 거예요. 민수 씨에게 말해야 할까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우리의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그날 저녁 미영은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남을 제안했어요.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민수 씨, 당신 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홀로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거예요. 진실의 빛이 서서히 그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민수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갈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과 혼란은 이제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기다려요, 준호 씨. 이제 제가 찾아갈 차례예요. 앞으로 28층 복도는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은 관리사무소 직원 최관리에게 인사했어요. 그는 미영을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 여기는 우리 단지에서 가장 비싼 층이에요. VIP들만 사는 곳이니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가 사는 층? 소라의 도움으로 이곳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를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게 됐어요. 최 관리는 미영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김 씨가 찾는 사람이 정말 2층에 산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는 미영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도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 씨,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내부 협력자가 생긴 거예요. 복도를 청소하던 중 미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거운 짐을 든 유진을 마주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미영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무거워 보이네요. 유진은 미영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청소 아주머니 맞죠?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미영은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유진이 아파트 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미영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쇼핑백 속에서 낚시 잡지가 살짝 보였어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낚시를 좋아했나 봐요. 여기 두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미영은 쇼핑백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미영은 최 관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18층 거주자들의 택배와 우편물 정리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미영은 우편함을 정리하며 준호의 우편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 청구서가 있었어요. 정신과 상담 비용이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영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준호가 버린 찢어진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유진 가족에 대한 정보와 가짜 과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거짓말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최관리의 도움으로 미영은 주차장 근무도 가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 보조라는 명목이었어요. 그곳에서 준호의 일상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귀가했고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미영은 소라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준호 씨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소라가 말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준호의 과거 행적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미영은 민수와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모든 증거를 본 후에도 믿기 힘들어했어요.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슬퍼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형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 씨,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형의 친구들을 만나서 실종 당시 상황을 다시 물어봐 주세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미영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미영은 복도 청소 중에 유진이 급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 보였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지만 유진은 그저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최관리가 나중에 미영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김 씨, 오늘 18층 2호에서 큰 다툼이 있었대요. 경비원이 말하길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고 하네요. 미영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유진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최 씨, 유진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 같아요. 항상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명절에는 선물도 준비하죠. 요즘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남편 때문인 것 같은데.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진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미영은 소라와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 씨, 형의 친구들에게서 뭔가 알아냈나요? 민수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형의 친구 중 한 명이 고백했어요. 형이 실종되기 전날 실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요. 그 친구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소라가 끄덕였어요. 결정적인 증거네요. 이제 우리는 준호 씨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갖게 됐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유진 씨의 상황을 생각해야 해요. 그녀는 임신 중이에요.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싶어요. 소라가 제안했습니다. 준호 씨에게 직접 대면하는 건 어떨까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최관리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18층 2호에서 가족 모임이 있대요. 유진 씨 아버지 생일 파티라고 하네요. 미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준호는 분명 가짜 부모님을 데려올 계획일 거예요.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소라와 민수와 함께 미영은 계획을 세웠어요. 토요일 아침 준호가 조깅하러 나오는 시간에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관리에게 들은 정보로는 준호는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조깅을 한다고 했어요. 토요일 새벽 미영과 소라 그리고 민수는 산책로에서 준호를 기다렸어요. 5년간의 그리움과 분노가 미영의 가슴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괜찮을까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민수의 얼굴에는 형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의 형이 모든 가족을 속이고 새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조깅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이어폰을 끼고 천천히 뛰어오고 있었어요. 여전히 잘생겼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진 씨가 어제 아침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은 놀랐습니다. 소라는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알게 된 걸까요? 아마도 그녀의 전직 경찰로서의 감각과 조사 능력이 빛을 발했나 봐요. 유진도 이미 진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준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영은 소라와 민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복수의 그물망이 좁혀지고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산책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나무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소라와 민수도 각자의 위치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5년 만에 그와 마주하게 될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조깅하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가볍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 그리고 배신했던 남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준호가 가까워지자 미영은 천천히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준호는 갑자기 나타난 인형 때문에 멈춰 섰고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준호 씨. 미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그녀 자신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5년 동안의 아픔과 분노가 단단한 의지로 변해 있었어요.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했어요. 미영?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다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더욱 충격을 받은 얼굴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형?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어요. 소라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있었어요. 김준호 씨, 아니. 이제는 김성민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준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미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의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마구 솟구쳤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버렸나요? 죽은 척하고 새 삶을 시작하다니. 미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어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 아닌 냉정한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넌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었어.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날 죽은 사람 취급했나요? 5년 동안 혼자 고통 속에 살게 했나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소라가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이 죽음을 위장하고 새 신분으로 유진 씨에게 접근한 것까지. 이제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마침내 그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어요. 증거라고? 무슨 증거가 있다고 그래? 5년이 지났어.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아. 미영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준호가 버린 메모장의 사진, 정신과 청구서, 그리고 친구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까지. 준호의 얼굴에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유진 씨도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의 이중 생활을. 미영의 말에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유진이한테 말하지 마. 그녀는 임신 중이야. 충격받으면 안 돼. 미영은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지금은 너무나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5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유진 씨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도 당신의 피해자니까요. 미영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이 보였어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어요. 신분 위조, 보험 사기, 사망 위장. 해야 할 설명이 많을 거예요. 그날 오후 준호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미영은 유진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대신 소라가 변호사와 함께 그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이 원한 대로 최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식으로요. 일주일 후 미영은 소라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형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형이 어떻게 그런 짓을. 미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민수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 씨가 형수님께 드릴 말이 있대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은 놀랐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만남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카페에서 미영은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임신한 몸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유진이 보였어요. 그녀는 예상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유진이 자리에 앉았어요. 미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아닌 일종의 연민이었어요. 준호. 아니, 성민 씨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영은 예상치 못한 이해에 놀랐어요. 저도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미영은 유진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죄 없는 생명이 있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의 아이. 정말 축복받은 아이예요. 두 여성은 묘한 유대감을 느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이제는 그 남자의 거짓말로 인해 연결된 사이가 되었어요. 한 달 후 미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호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거예요. 소라는 미영이 새 직장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카페의 매니저로요. 미영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5년간의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 그녀는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잘 살아야지. 미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진실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